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원자재 그리고 중국 이슈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최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식량 위기까지도 언급될 정도로 그런 식의 컨텐츠들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한데, 자, 곡물가 이게 뛰고 이러다 보니까 사료 비료까지도 뛰고 하는데 요 현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농산물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원자재는 그 핵심이 결국 에너지거든요. 네. 그 에너지에서 출발해서 결국 원유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원유를 벤치마크 삼는 석탄과 천연가스가 있겠고, 그 석탄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질소의 비료가 있겠고, 그러면 그 질소의 비료를 원료로 하는 농산물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원면, 소맥, 옥수수, 칼륨계까지 포함하면은 결국 대두까지 포함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연결돼서 사료, 그리고 사료를 연결돼서 축산물이 연결되거든요. 즉 모든 원자재들이 결국 에너지빨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전부 순차적으로 계속 폭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앞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지난해 10월 달에도 저희 쪽 자료를 갖다 통해서 결국 에너지빨 곡물 차질에 대해서 공급 대란에 있어서 중요하다. 에너지빨에 의한 농산물 대란에 대해서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쉽게 진정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여요. 그 이유는 지금이야 약간 좀 저희는 원래 작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 라니냐가 어쨌든 후퇴하기 때문에 5월부터, 그럼 작년 5월부터 라니냐 후퇴하면서 곡물 가격이 진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역시도 비슷한 선상에서 봤었지만은 예상외로 전쟁이 발생하면서 칼륨계 비료를 갖다 주로 수출하는 글로벌 1위인 러시아와 그다음에 벨라루스까지도 지금 탈러시아가 동조되면서 고객들이 이들에 대한 제품을 안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비료 가격 날아가 버렸고, 네. 비료를 원료로 하는 또 석탄이랑 천연가스도 날아가 버렸고, 또 한 번 날아갔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과 레파토리 된 거죠. 작년 하반기 때도 파종 시즌 때 날아가면서 그 수확 시즌이 2월부터 또 공급 차질이 발생했는데 지금 3월부터 5월까지가 또 파종 시즌이에요. 그러면 다음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 시즌 때 또 한 번 공급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대란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다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비료 가격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는가. 결국 비료의 원료인 석탄과 결국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 진정되는가. 8,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확 시즌인 3월 달까지도 이 농산물 가격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다 연쇄적으로 식량까지 예. 가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 부분이 쉽게 안정되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또 기름을 더 부은 것이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팜유 수출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 씨유로 유명한 걸 이번에 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체재로 부각되고 이제 팜유 가격까지 오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치에 나서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속내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을 또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일단 영향력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죠. 왜냐하면 팜유만 놓고 봤었을 때, 즉 어떻게 보면 식물성 기름을 갖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팜유의 전체 공급 비중이 36%가 되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대두유라던가 해바라기 씨유라던가 유채 씨유라던가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팜유 단에서 글로벌 공급량의 53%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예. 혼자 50. 예. 아유.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혼자만으로도 임팩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또 해바라기 씨유 글로벌 공급의 60% 차지하고, 러시아도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마찬가지로 대두유는 또 아르헨티나가 지금 가뭄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주고 있어요. 지금 폭설도 내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방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폭설이 내리면서 수확 차질 우려가 형성됐고, 이게 또 지금은 브라질까지도 점점 기상 이변의 영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브라질의 곡물 차질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좀 접근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럼 대두유라던가 해바라기 씨유, 유채 씨유, 거기다가 팜유까지 임팩트는 분명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봤었을 때 왜 의도가 무엇이냐를 갖다 놓고 보면은 저는 단순하게 인도네시아는 정말 머리가 좋은 국가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사실 자국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여타 동남아 국가 대비 안정적이고, 왜냐하면은 농산물이나 에너지 순수출국이고 GDP 대비했었을 네. 때,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이고, 이러다 보니 동남아 ETF 중에서 인도네시아 ETF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거든요.
증시도 인도네시아 요즘 좋아요. 예, 자카르타 지수 예. 좋고요. YTD 기준으로도 플러스 스윙을 갖다 예. 여전히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방향성 때문이죠. 즉 원료단에선 자기들이 주로 수출을 해요. 근데 이 원료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도 어렵고 원자재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니 고용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조코이 대통령이 자기들 원료 수출 중단할 거다. 왜? 고부가 가치 산업도 아니고 고용도 제대로 창출 못한다. 그때부터 이 자카르타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즉 또 한 번 2014년에 기억이 있다는 거죠. 네. 2014년에도 인도네시아는 니켈 정광을 갖다 광석을 수출 금지해버립니다. 예. 신광업법을 통해서요.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가 놀랬냐? 중국이죠. 당시에 중국은 글로벌 최대 니켈 재련 국가인데 이들은 결국 생산 시설을 갖다가 그럼 인도네시아 다 이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니켈이 급등했었다가 급락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당시 GDP 대비 정광을 통한 수출보다는 재련단에서 수출이 더욱더 급증을 하게 되면서 GDP 기여도가 높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인도네시아가 영리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 매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2014년과 동일한 전략을 씁니다. 당시에도 중국계 재련기업 칭샨이 자기들이 스테인리스에나 들어가는 이제 저품위에 니켈을 갖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을 갖다 만드는 니켈 매트로 변환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발표를 하자마자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저품위 니켈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가 중단하든가 내지는 관세 인상하겠다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서 CATL이 올해 4월 달에 갑작스럽게 인도네시아 광산기업인 안탐에다가 합작을 해서 인도네시아 내에 배터리 셀부터 시작해서 광산까지 즉 밸류체인을 갖다가 전부 다 투자하겠다 발표하거든요. 이 같은 방향성대로 팜유 역시도 마찬가지 선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간 파맹유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건 역시도 언젠가는 제재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보여줬고 올해 연초 때도 구리 정광이라던가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수출 중단하겠다 했거든요. 즉 자기들의 고부가 가치 산업의 업스트림 단, 다운스트림 단에서의 산업들을 투자 이전받겠다라는 생산 시설을 갖고 오기 그쵸. 위함인 거네요. 그 방향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주가도 매력적이어지고 팜유도 이 같은 부분이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인도네시아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 살 길을 제대로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그플레이션이 또 심화될 수 있네요, 결국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가장 좀 큰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가이던스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물가를 어쨌든 이제 엽기저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 엮이죠.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그 가능성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국 그로스잖아요. 증가율이기 상승률이기 때문에 둔화는 되는데 레벨 자체가 많이 둔화폭이 적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이 되고 있고 과거 저희는 2018년에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지만은 만약에 2010년과 비슷한 유사한 시장으로 넘어간다면은 그러면은 물가는 둔화되는데 레벨 자체가 안 잡히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역스러운 구간이지 않겠는가라도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팜유보다도 조금 더 큰 문제. EU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산 뭐 천연가스나 원유 그쪽 에너지 의존도 이제 줄여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비용 측면, 효율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예. 예전처럼 전 세계가 세계화된 가운데 가장 싼 데서 가장 또 싸게 공급받은 원료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비싸지고 뭐 물량이 압박을 받고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체가 가능하다 봅니다. 대체가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같이 보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세상은 이렇게 좀 될 거라고 좀 접근하거든요. 무엇이냐면은 결국 각국이 친환경을 갖다 목적으로 했다가 이사단이 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가량 있잖아요. 그린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결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탈원전을 하면서 부족 부분을 갖다가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조달받아야지라는 계획을 했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이슈를 통해서 각국한테 경각심이 달라졌죠. 네.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가 벨기에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갖다가 처리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은 원래부터 원전을 친환경에 포함시켰었고요, 미국은. 근데 거기다 추가로 친환경을 하되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석탄 캐파를 갖다가 갑자기 증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전히.
하면서 석탄 수입 관세까지도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제로화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이든 행정부의 모토는 친환경인데 네. 이 친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러시아 사태 내니까 유럽을 구제해야 되니 가스관과 관련돼 가지고 원래 가스관 신규로 지을 때 환경 검사를 갖다 이번에 3월 말 때 철회해 버렸거든요. 네. 즉 에너지 자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두가 에너지 자립 시대라면은 지금이야 수급이 타이트하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체가 가능하다는 소리고 길게 보면 공급 과잉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공급 측면에서 이렇고 수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수입이 타이트한 건 맞거든요. 왜냐? 결국에는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석유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또 계절성이에요. 5월부터 8월까지가 중동국은 결국 하기 기간이 들어가고 냉방용 발전 수요가 일어나거든요. 자기들의 전력 발전원에서 전력원의 42%가 원유고요. 그러다 보니 수급은 타이트하고 OSP 인상할 수밖에 없고 통제 능력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유럽이 좀 대체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더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화 경제도 있지만은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기존의 중동 수요를 러시아산으로 또 바꾸는 이 같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좀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면은 뭐 에너지하고 음식료 제외한 코어 쪽에 물가 지표들은 조금 이렇게 뭐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헤드라인 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은 물론 제가 이제 저희 쪽 제가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채권 담당이 아니다 보니 네네. 제가 좀 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레벨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레벨. 둔화되는 건 맞는데 그 레벨이 좀 고민이거든요. 결국 가격의 레벨 역시도 그로스가 둔화된 건 맞지만 가격이 둔화되지가 않는다면은 레벨 자체가 그쵸.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기업의 코스트는 여전히 부담이.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인 거죠, 사실. 네. 여기에 더 우려되는 게 사실 중국 봉쇄잖아요. 예. 중국 봉쇄에 따른 이제 생산 차질 우려가 또 원자재 쪽에 더 부담을 가중시켰는데 사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국면에서의 앞으로 이제 전망과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위안화가 주는 신호가 있다라고도 쓰셨더라고요. 예. 이 의미가 또 뭘까요? 일단 저희는 기존의 지난 연간 전망을 통해서 원자재 시장이 결국에는 하반기 때 상고 하재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전쟁 이슈가 가격을 다 높여놓은 건 사실이지만은 방향성이 흔들렸다면 저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저에 봤었을 때 그 키는 무엇일까 보면 저희는 지금은 다들 공급을 얘기하지만 하반기 때는 저희는 수요를 얘기할 거라 보거든요. 그 키를 결국 위안화로 좀 접근하고 중국 플러스 이머징의 어떻게 보면 바잉 파워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왜냐? 중국은 글로벌 원자재에서 메탈만 하더라도 수요의 50%를 차지합니다. 석유 시장에서 합합하더라도 못해도 20%를 차지해요. 20에서 25%. 그런데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이머징 수요까지 다 범 이머징으로 보면은 대략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머징의 그러면 대표적인 수요처가 바로 중국이고 중국의 그러면 위안화가 결국 바잉 파워를 상징하거든요. 즉 이머징의 원자재 수요의 척도죠. 근데 이 이머징이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랑 동일하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이머징이 그럼 약화되면은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실은 작년부터 위안화는 약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었어요. 왜? 정책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특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10년물 미국과 중국 간의 스프레드가 이미 플러스로 역전이 돼버렸고 정책의 방향성이 서로가 완전히 갈렸어요. 작년이야 그동안 위안화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강력한 무역 수지가 있었겠고 무역 흑자가 있었겠고 두 번째 디레버리징 중국이 열심히 하다 보니 부동산 기업들한테 자본이 없다 보니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자국에 자본을 갖다 쌓아두는 효과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위안화가 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전 다르게 전개되고 있죠. 오히려 주요국들이 긴축에 나서고 있고 페드가 긴축에 나서고 중국은 완화 스탠스로 가면은 당연히 위안화는 약해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점은 추가 약세에 있어서 저희는 연말까지 위안화가 약해질 거라 보거든요. 그럼 이머징의 디맨드에 있어서 바잉 파워도 약해지고 원자재도 약해질 수 있다. 어디서? 뭐가 문제냐? 바로 수출이죠. 결국 글로벌 제조업 경기랑 연관되는데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이 계속 긴축이라면은 통화 정책은 제조업 경기를 8개월에서 12개월 선행합니다. 그럼 제조업 경기는 둔화되는데 중국의 수출 그로스는 제조업 경기랑 같이 가죠. 그럼 수출 그로스가 빠진다?
중국의 수출에서 전체 수출에서 민간 중소기업의 비중이 58%고 이들이 흔들리면은 이들의 마진이 스퀴지 되면은 이들의 고용 비중이 중국에서 83%예요. 이들 고용이 흔들리면은 중국은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럼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이건 2018년과 동일한 패턴이라 보거든요. 2017년 10월 달에도 페드가 QT하고 경기 정점 찍고 둔화될 때 그때 위안화가 부양책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 중국 이외 지역에 원체 경기가 안 좋으니 자국 기업들을 갖다 살리려면 고용을 살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결국 지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안화의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약세가 최소 못해도 7위안까지 간다면은 결국 원자재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최소 못해도 10%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접근하고 가장 중국과 밀접한 메탈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로 접근하고 있고요. 메탈이. 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지금 에너지발로 시작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히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엽기적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의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긴 하겠지만 레벨 자체는 좀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 경계가 필요하나 중국 쪽에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이런 원자재 쪽의 수요가 약해지는 부분 때문에 결국 하반기로 가서는 원자재 쪽이 좀 슬로우다운해질 수 있겠다라는 또 전망까지 짚어주신 만큼 그 큰 그림에서 말씀해주신 이런 빅피처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위안 가면 우리 네. 원화 환율이 얼마나 가야 되나? 아, 그것도 걱정이죠. 네, 환율에 대한 흐름까지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그래요? 같네요. 네, 지금까지 원자재 관련한 앞으로의 시황과 또 전망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